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네.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읽다가 다는 못 읽었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다고 하길래 아싸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칩워, 반도체 전쟁을 소개하는 책이죠. 그렇습니다. 한데 이 책 칩워라는 제목이 상당히 중의적 의미가 있다. 예.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 책 추천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요즘 워낙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특히 AI 반도체, 그 핵심에 있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주목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책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반도체 관련 책을 한번 읽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한번 예. 소개를 했었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을 보고 이 칩원은 아마도 반도체 시장의 기술 경쟁 또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위탁 생산 기업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읽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거 약간 반도체 역사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내용이 초기 반도체 개발부터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반도체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걸출한 인물들 네. 이런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엔지니어부터 경영자까지 여러 에피소드들을 잘 살려서 이 책 중간중간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참 재밌게 기술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중의적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기술 전쟁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 반도체 개발 발전 과정에 진짜 전쟁이 뒷배경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꽤 많고요. 또 미래 전쟁의 핵심 역할을 반도체가 또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도 이 칩워라는 제목이 딱 들어맞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저자가 어떤 분인가 저도 살펴봤거든요. 크리스 밀러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역사학자더라고요. 그런데 IT 관련 책도 써서 참 의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 책이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예. 보통 시중에 반도체 관련 책들은 기술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소개한 반도체 제국의 미래도 기술적으로 반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제조 과정은 이런 거다. CPU하고 GPU의 구조는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들이 막 기술돼 있거든요. 예. 물론 그 책도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꽤 쉽게 설명은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두꺼운 책을 읽다 보면 저 같은 이제 문과생들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크리스 밀러 교수, 역사학자이자 국제관계 전문가가 쓴 책이다 보니까 이분은 이전에 러시아 관련 책 썼거든요. 예. 푸티노믹스라고 해서 되살아난 러시아 권력과 돈을 다룬 책.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책인데 이것도 러시아 관련 책입니다. 예. 이반 대제부터 푸틴까지 러시아의 동진의 역사를 다룬 책 이런 것들인데요. 예. 그래서 역사를 상당히 쉽게 푸는 사람이라 반도체의 역사도 참 재미있게 지정학적 관점에서 잘 풀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책을 읽고 좀 무협지 같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무협지까지는 아닌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걸출한 인물들을 잘 에피소드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협지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 예. 그 사람들의 뒷스토리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IT 서적이 아니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무협지 같다는 표현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네.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방대한 책이고 워낙 두꺼워서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읽다가 포기했는데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실리콘밸리부터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반도체 출발은 어쨌든 미국의 실리콘밸리이고 여전히 반도체 제조나 소재 장비 등은 전 세계에 펼쳐져 있고 얽혀 있다고는 하지만 제조의 출발이라고 하는 반도체의 설계의 핵심은 실리콘밸리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왜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반도체 업체들이 시작했을까? 여기부터 얘기해야겠죠? 그렇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실리콘밸리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남쪽 마을이 지금 실리콘밸리지 않습니까? 네. 이곳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의 핵심 지역이 되고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된 걸 이 책에서는 과학적 전문성하고 제작 노하우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합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데요. 예. 지역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이나 버클리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고 그 때문에 항공이나 전파 산업에서 훈련받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버클리가 여기에 좀 강점이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인재풀이 상당히 괜찮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또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후에 냉전 시대를 맞아서 구소련과의 대치가 굉장히 극렬해지면서 미군이 기술 우위를 굳히려는 의도로 국방비에서 제공한 자금이 넘쳐나는 환경도 만들어져 있었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환경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산업이 꼭 꽃을 피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산업을 이끈 걸출한 인물들이 시대에 맞게 나타난 것도 실리콘밸리를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천재적인 인물들을 말하는 건데요. 반도체라는 물건을 생각해내고 개발해낸 사람들, 그리고 이걸 상용화하기 위한 대량 제조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초기의 인물들을 말하는데요. 반도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쇼클리라는 사람, 예.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엔지니어였던 잭 칼비, 그리고 무어의 법칙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하죠. 바로 그 무어의 법칙을 말한 고든 무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초기에 이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특히 이 고든 무어는 인텔의 창립자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실리콘밸리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산업의 태동기를 만들어냈던 장소인데 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가요? 이 책이 이제 칩 워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전쟁이 반도체 산업의 뒷배경에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하. 이 반도체 시장은 초기 군수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 사이에 반도체라는 물질이 향후에 전자 산업에 큰 역할을 할 거고 또 굉장한 발명인 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걸 실제 대량 생산하고 불량이 없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예. 실용화 과정은 굉장히 힘들다. 사실상 이게 실용화되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수준의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뒷받침한 게 결국은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시대적 배경이 이랬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실상 미국이 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련과의 군비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특히 핵폭탄을 경험한 이상 과학기술의 진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너무 서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호가 발사가 되죠. 그러면서 미국에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소련이 달로 우주선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과학기술이 소련에 뒤졌다라는 충격이 미국 사회를 뒤덮습니다. 그러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이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엄청난 연산력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컴퓨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애니악으로 불리던 초기의 컴퓨터는 진공관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규모도 크고 고장도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애니악은 무기가 날아가는 궤적을 계산하거나 목표물을 무기가 정확히 맞추도록 계산을 하는 건 엄두도 못 냈고요. 이 당시에 애니악은 적의 암호를 푸는 것만으로 기여를 했던 거예요. 예. 이것만으로도 전쟁의 방향을 바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컴퓨터가 필요했던 거죠. 이때 이제 반도체의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그 당시 초기의 반도체 사업자였던 페어차일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칩을 개발하게 되고 이윤을 안 내도 되잖아요. 네네. 열심히 개발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반도체의 제조 과정에 들어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초기에 정착되는 과정을 맞습니다. 실제 애니악 컴퓨터는 18,000개의 진공관이 사용됐었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진공관이 뭐 한두 개씩 고장이 났다고 해요. 성능은 초당 수백 개의 곱셈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미국이 우주선을 발사할 때 만들어진 컴퓨터, 이때 개발된 칩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무게는 32kg, 가로 61cm, 세로 32cm, 높이 17cm에 불과한 컴퓨터였고요. 예. 이게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는데 애니악에 비하면 크기는 1000배나 작았고 고장도 1900만 시간 동안 딱 2번 났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한 번은 옮기다가 부딪혀가지고 난 고장이니까 실제로 가동하면서 고장난 건 한 한 번이니까요. 번이네요. 엄청난 성능 차이였다는 거죠.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원래 과학기술이 전쟁과 관련이 크다는 건 알았는데 야 반도체마저도 전쟁하고 정말 네. 큰 관련성이 있네요. 어쩌면 요즘 미국이 중국과 분쟁 속에서 국가안보를 언급하는 게 네. 실제로 이런 배경에 반도체가 탄생을 했고 그간 전쟁에 큰 역할을 하고 향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과 상관없는 자금의 도움으로 개발이 시작된 반도체는 그 덕에 이제 대량 생산의 길을 걷기 시작하거든요. 예. 순도 높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공정 기술들이 이때 다 정립됩니다. 집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착, 또 일본이 우리나라 관계 안 좋을 때 수출 규제했던 포토레지스터라는 물질, 뭐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예. 이게 빛을 쬐면 반응해서 웨이퍼에 홈을 내게 하는 물질이거든요. 이걸 그리는 작업을 포토리소스그라피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이 기술들이 다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 하나둘 국방부와 나사 프로젝트를 벗어나서 소비재로 반도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요. 이게 라디오 그리고 개인용 PC 컴퓨터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 네. 방금 말씀 주셨던 반도체 설계라든가 제조와 관련된 모든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다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런 원천 기술들이 더 고도화되고 그러면서 여러 기술들이 수많은 국가로 분산되긴 했지만 그 원천은 결국 미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책의 제목이 칩1이니까 전쟁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예. 이 책에는 91년도 벌어진 걸프전이 반도체와 지정학적 관계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 CNN을 통해서 전해진 영상들이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미국이 쏜 미사일들이 목표했던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는 장면들이 막 뉴스에서 보도됐거든요. 예. 이른바 이제 정밀 타격, 유도 미사일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이게 다 반도체 연산 기술이 활용된 거거든요. 그때 전쟁의 첫 타겟이 바그다드의 중심 건물에 있던 통신본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신망을 파괴함으로써 이라크가 뭔가를 군사를 움직일 수 없게 혼란에 빠뜨리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고 하죠. 소통을 차단한 거네요. 네. 그리고 군 주요 시설부터 사담 후세인의 별장까지 꽤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에 미군이 쏟아부은 80만 톤의 폭탄, 이게 2차 대전 모든 기간 태평양 전쟁에 사용한 포탄 양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쟁 이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 사용한 스페로우 미사일의 명중률은 9.2%에 불과했고요. 그중에 66%는 불발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정밀 타격을 실제 목격한 중국과 이제 소련, 미군의 군사력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게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데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정확한 위치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고 초창기의 모든 기술이 미국에서 다 하나하나씩 진화 발전을 해왔다라는 점에서 네. 어찌 보면 반도체 시장은 미국의 독점적인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메모리는 우리나라 네네. 그리고 위탁 생산이라고 불리우는 파운드리는 대만 이제 완전히 위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도 대만하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요. TSMC의 모리스 창 그리고 한국의 이병철 회장을 인상적으로 굉장히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읽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1980년대 일본의 부상과 쇠퇴의 과정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꽤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본을 먼저 얘기하면 일본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통합했다라고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예. 2차 세계대전 후에 약한 일본보다 강한 일본이 미국 입장에선 리스크가 더 낮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서구 및 유럽과 일본이 건강한 상업적 관계를 맺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 군정 때 일본 과학자들에게 미국의 주요 과학 잡지를 구독하게 해줬고요. 반도체 생산하고 제조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넘겨줍니다. 반도체 생산과 제조는 엄청난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본에서 칩을 만들어내고 예. 그 칩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이게 미국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는 정말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전성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을 진짜 글로벌 경제 부국으로 만든 주역이 반도체예요.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일본이 너무 잘해버린 거죠. 특히 반도체 공정은 순도 유지 관리, 다시 말해 이 수율, 그러니까 부품에 잘못되는 게 별로 없는 거, 그러니까 불확실한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일본 특유의 성실성하고 꼼꼼함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나중에 미국의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일본과의 경쟁에 밀려서 다들 망가지는 일까지 발생하거든요.
더구나 일본은 당시 저렴한 대출하고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대규모 투자까지 하면서 시장을 그냥 휩쓸어 버립니다. 80년대는 미국은 심한 인플레를 겪던 상황이니까 따라가고 싶어도 시중에서 자금 조달하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막 20% 넘는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예. 일본은 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65년도에 6억 달러에 불과했던 일본 반도체 수출은 20년 후에 600억 달러까지 커지고요. 더구나 이때 소니 같은 일본에 걸출한 전자기업들이 이 반도체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휩쓸죠. 네. 이 과정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 외 아시아 주요국으로 그래서 제조 시설을 옮기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을 본인들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제조 시설들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일본 반도체 산업이 정말 전성기를 구가하고 전 세계에 과점을 점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쇠퇴하게 된 건가요? 여러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이 책에서 재밌게 기술한 사건이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인데요. 일본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이 소니는 또 일본의 상징적인 제품 워크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 쪼르고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이 모리타 아키오가 일본 극우 성향 정치인이자 작가인 이시하라 신타로하고 1989년에 책을 한 권 냅니다. 예. 이때는 이제 소니가 그냥 전 세계를 휩쓸던 상황이에요. 책의 제목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부제가 왜 일본은 앞서갈 수 있는가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도발적인 책입니다. 예.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 국방력의 근간은 첨단 기술이고 그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는 일본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됐고 우리가 미국 군사력의 핵심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당당히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 된 거다.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로 나가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예. 굉장히 국수주의적 색채가 담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 이 책이 미국 정가를 강타합니다. CIA가 번역되기 전에 비번역본으로 번역 회람을 하고요. 이 도발에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모리타 회장 나중에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모리타 회장 분량이 제외되고 예. 이시하라 것만 들어서 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리타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공동 작업을 한 걸 후회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예.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네. 이후에 미국은 일본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본 반도체 수출 쿼터 제도 시행되고요. 관세도 굉장히 높게 부과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충돌하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 거의 다 나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또 그 사이에 일본은 환율이 크게 절상되죠. 예. 프라자비 등으로 그냥 환율이 조종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경쟁력을 크게 잃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미국이 또 하나 활용한 곳,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네요. 네. 물론 이병철 회장이라는 걸출할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초기에 성장을 하고 지금까지 나온 건 맞지만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분쟁이 한국에게 기회를 준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급성장과 위협을 방어할 좋은 곳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책에는 적은 좋은 친구다 이렇게 한국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넘겨주고 일본을 견제했던 거고요. 실제로 마이크론하고 인텔까지 나서서 한국에 막 기술을 넘겨줬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여러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업체들이 망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망해가던 기술부터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한국이 받아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때마침 한국 정부의 강한 지원 등도 결합을 하면서 이 반도체 생태계에 한국이 발을 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업체들의 엄청난 노력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이런 대응이 한국을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이렇게 이면에 미국과 일본의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 네. 긴장 구도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인 TSMC도 이런 과정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조금 중심은 모리스 창이라는 걸출한 인물에다 맞춰져 있긴 합니다. 이 네. 사람이 없었다라면 TSMC는 없었다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지정학적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대만도 반도체 산업을 활용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간접 지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위탁 생산이라는 아이디어를 끝까지 밀고 나간 이 모리스 창이라는 창업자, 네. 창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초기에 이제 이 TSMC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만에서 이 모리스 창을 전체 대만 반도체 산업 전략의 전권을 줄 만큼 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도 중국의 견제책으로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가 자국에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 거고요. 예. 또 점점 세분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반도체 시장. 이게 워낙 생산하고 공정관리가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설계하고 제조가 완전히 분리되는 모습일 거라고 모리스 창이 예견을 했고요. 예. 계속해서 이 산업을 키우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결국 TSMC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뭐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책에 소개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가장 인상적이고 제가 몰랐던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된 게 이 예.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슈퍼을. 슈퍼을.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EUV 장비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요. 이 회사가 없으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멈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런 역할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예. 나름 그래도 저도 그 반도체 출입하면서 이런저런 이해도 높게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책에서만큼 쉽게 이 장비를 설명한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광 장비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사실 이 노광 장비라는 것은 나노 기술이 점점 들어가면서 가시광선은 파장이 커서 세밀하게 이 선을 그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가시광선에서 나노가 작아지면서 그 선폭이 작아지면서 자외선으로 들어가고요. 이 자외선의 한계까지 무너지니까 극자외선으로 들어가는데 극자외선으로 들어가면 그 기술의 정도가 너무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예.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노광 장비가 극자외선으로 들어갈 때 기술은 미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예. 미국의 인텔하고 국방부에서 뭐 투자한 재단에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기술을 나중에 ASML로 다 넘겨주거든요. 예. 넘겨주는 이유는 일본이 싫어서가 일본이었어요. 오. 그 당시에 이 노광장비 회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미국 기업은 이미 망했고요.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캐논하고 니콘이라는 회사가 중심이었는데 미국하고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덜란드 회사가 이제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춰라. 그리고 미국인들을 뭐 몇 프로 이상 고용해라. 뭐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노광 장비의 기술들을 보면 이 극자외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에서 극자외선을 생성하는 방법이 321.8km로 날아다니는 직경 0.003mm의 주석 물방울을 레이저로 2번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번 맞춰서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을 만들어야 여기서 극자외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섭씨 50만도 넘겨야 되고요. 초당 5만 번을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밀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부품만 53만 6,329개가 들어간다고 하니 네. 이걸 다른 데에서 복사하고 만들기는 극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반도체 산업의 이면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세의 변화가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 오늘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 칩워 네. 저도 마저 읽어봐야겠네요. 앞쪽이 재미있습니다. 뒷쪽은 네. 좀 지루해요. 그래도 대신 읽어주셔서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